문학 사랑방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문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신장로 끝에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이었다. 햇볕이 신장로 위에 납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먼지는 바람도 없이 허공에 떠 있었다. 충청도 산골 소읍의 끄트머리, 논두렁 사이로 난 그 길은 포장이라곤 구경도 못한 매늪길이었다. 마른 흙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열기를 그대로 발등 위로 밀어 올렸다. 12살 이복남은 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이만술은 한국 전쟁 때 왼쪽 다리를 잃었다. 의족을 달지 못해 목발을 짚었는데 목발이 흙바닥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탁, 탁, 탁. 복남은 그 소리에 맞춰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10, 20. 100이 넘으면 다시 하나부터. 무어라도 하지 않으면 이 긴 침묵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만술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침 밥상 앞에서도 저녁 호롱불 아래서도 전쟁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복남이 철이 든 뒤로 아버지가 웃는 것을 본 기억이 손에 꼽았다. 그날도 이만술은 아무 설명 없이 복남을 불러냈다. 그냥 가자. 그 한마디뿐이었다. 신장로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논에는 벼가 한창 올라오고 있었다. 개구리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겹쳤다가 사라졌다. 머리 위로 잠자리 몇 마리가 낮게 날았다. 복남은 아버지의 목발 소리만 들으며 걸었다. 탁, 탁, 탁. 신장로가 끊기는 자리가 나왔다. 논이 끝나고 밭이 시작되는 언덕 아래 미루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곧은 나무였다. 여름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세 그루가 좁은 신장로의 끝에서 담벼락처럼 길을 막아섰다. 이만술이 걸음을 멈췄다. 목발을 짚은 채로 잠깐 서서 미루나무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돌아서서 복남의 어깨를 손으로 한번 잡았다. 꽉 쥐지도 가볍게 건드리지도 않았다. 딱 한 번 제 손의 무게만큼. 복남아. 아버지가 낮게 불렀다.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길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발이 정하는 거요. 그게 전부였다. 이만술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목발을 들어 올렸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복남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말뜻을 몰랐다. 어려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유난히 뜨거웠다는 것만 알았다. 한여름 볕에 달궈진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열기였다. 그 손의 온도가 어깨 위에서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복남은 아버지 뒤를 따라 걸으면서 미루나무를 한번 돌아봤다. 세 그루가 나란히 하늘 향해 곧게 서 있었다. 그의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이만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끙끙거렸다. 며칠 기침을 달고 살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읍내 의원이 왔다가 갔다. 어머니가 밤새 아궁이 앞에서 물을 끓였다. 복남은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어머니가 호롱불을 들어 방안을 밝히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호롱불이 기울었다. 복남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다 뜨거운 심지 부분에 오른손 검지를 갖다 댔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났다. 통증보다 냄새가 먼저였다. 복남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자고 있는 방이 저 문 너머였다. 어머니가 황급히 냉수에 손을 담갔다. 복남은 그 냉기 속에서도 이를 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술이 눈을 뜨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나고 곡소리가 났다가 잦아들었다.
복남은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문 앞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마당으로 나왔다. 첫눈이 마당 위에 쌓여 있었다. 하얗고 고요했다. 복남은 오른손 검지의 화상 자리를 왼손으로 꼭 쥐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다. 발가락이 감각을 잃을 만큼 추워질 때까지 복남은 그 마당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4해가 흘렀다. 복남은 읍내 방앗간 일을 시작했다. 홀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다. 학교는 중학교로 끝이었다. 더 다니고 싶었지만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보면 입이 저절로 다물어졌다. 방앗간은 읍내 한복판에 있었다. 들어서면 쌀겨 냄새가 코를 꽉 채웠다. 디딜방아가 쿵쿵 울리는 소리, 맷돌 도는 소리, 나달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 복남은 그 소리들 속에서 쌀자루를 옮기고 마당을 쓸고 기계에 낀 쌀겨를 긁어냈다. 처음 며칠은 손바닥이 벗겨졌다.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또 잡혔다가 터졌다. 자루를 들 때마다 검지의 화상 흉터 자리가 당겼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복남은 이를 꽉 물고 다음 자루를 들었다. 방앗간 주인 정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루에도 12번씩 고향 자랑을 했고 제 딸 자랑도 빠지지 않았다. 딸이 읍내 여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선생이 칭찬이 자자하다고, 자기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를 닮아서 영리하다고. 복남은 그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자루를 날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가 방앗간 지붕 너머로 기울 무렵 복남이 마지막 쌀자루를 내려놓고 등을 쭉 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목이 말라 물독 쪽으로 가려다 대청마루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 정씨 딸이었다. 14살이었다. 교복을 입고 책을 펼쳐놓은 채 복남 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컸다. 눈썹이 진하고 또렷했다. 당황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냥 복남을 보고 있었다. 복남이 시선을 돌렸다. 괜히 물독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을 떠서 마셨다. 대청마루 쪽은 보지 않았다. 등이 간지러웠다.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씨 딸은 저녁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복남은 일이 끝날 때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지 않으려 하면 자꾸 그 자리가 눈에 걸렸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복남이 물독 옆에서 손을 씻으려 하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손이 다 텄네. 고개를 들었다. 정씨 딸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복남의 손을 보고 있었다. 갈라지고 텄다. 흙이 낀 송금이 깊게 파여 있었다. 검지의 흉터도 보였을 것이다. 이것 써. 정씨 딸이 비누 하나를 내밀었다. 포장지에 쌓인 새 비누였다. 복남이 받아들었다. 손에 닿자마자 향기가 났다. 국화꽃 향이었다. 묵지 않고 묵직한 향이었다. 정씨 딸의 이름이 순이라는 것은 방앗간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복남은 비누를 손에 든 채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어색하고 둔한 까딱임이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책으로 눈을 돌렸다. 복남은 비누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 그날 밤 방에 누워 비누를 꺼내 냄새를 맡았다. 국화꽃 향이 손바닥에 묻어났다. 오래도록 그것을 쥐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난 뒤 방앗간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순이가 뒤에서 따라왔다. 마침 같은 방향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같은 속도로 걸었다. 논두렁길에서 반딧불이가 나왔다.
하나, 둘, 셋. 금방 수십 마리였다. 논 위를 낮게 흐르며 초록빛 불을 껐다 켰다 했다. 복남은 걸음을 멈췄다. 순이도 멈췄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반딧불이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남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가슴속이 이상하게 꽉 찼다. 무언가 넘칠 것 같았는데 넘치지는 않았다. 반딧불이가 논 위를 흘러갔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순이의 신발이 복남의 신발 바로 옆에 있었다. 복남은 그것이 자기 16해 살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는 걸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경제 개발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장이 들어서고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 읍내에도 그 바람이 불어왔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꾸렸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얼굴들이 해마다 달라졌다. 동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박동구는 복남과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였다. 입이 빠르고 손이 재빠른 녀석이었다. 거짓말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쏟아내고는 혼자 먼저 웃었다. 복남은 그런 동구가 귀찮으면서도 곁에 있어야 했다. 말이 없는 복남 옆에서 동구가 말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복남아, 여기 있어봐야 뭐가 되냐? 같이 올라가자. 동구는 진심이었다. 눈이 반짝였다. 서울 어디에 인쇄소가 있는데 형이 일자리를 봐줄 수 있다고 했다. 복남만 따라오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자기 있으면 다 된다고. 복남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방앗간이 있었다. 저녁마다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순이가 있었다. 그 국화꽃 향이 남아있는 한 읍내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 마음을 입 밖에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동구는 혼자 버스를 탔다.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복남은 정류장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척했다. 실제로는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읍내가 한 뼘쯤 작아진 것 같았다. 그의 가을이 깊어지면서 복남도 순이도 20살이 가까워졌다. 어느 날 장날이었다. 복남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에 나갔다. 두부장수 안학이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복남은 두부를 달라고 기다리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방앗간 집순이 말이야. 읍내 서쪽 박신의 큰아들한테 간다더만. 장가도 안 갔는데 좋은 총각이지 뭐야. 농사가 크고 집도 넓어. 두부장수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장터 소리가 반대로 커졌다. 닭 우는 소리, 흥정 소리, 어디선가 어린애 우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귀속을 채웠다가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부를 받아들었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장터를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다리가 무거웠다. 발이 길 위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숨은 쉬어지는데 가슴 어딘가가 눌렸다. 무거운 물건이 얹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을 때마다 눌렸다. 그날 밤이었다. 복남은 신장로 끝까지 걸어갔다. 미루나무 세 그루가 그대로 서 있었다. 달이 없어 나무의 형체만 보였다. 복남은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무엇라고 다짐을 하려 했는지, 무엇라고 말을 하려 했는지 지금도 모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되돌아왔다. 집으로 걸어왔다. 방에 들어와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순이가 건네던 국화 비누의 향기가 코끝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밤이 복남의 평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밤이 된다는 것을 복남은 그때 알지 못했다. 이듬해 봄 순이가 시집을 갔다.
방앗간 대청마루는 빈자리가 됐다. 저녁이 되면 복남은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지 않으려 하면 자꾸 그 빈자리가 눈에 걸렸다. 여름이 왔다. 반딧불이 철이 됐다. 복남은 논두렁 길을 걷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복남이 22살이던 겨울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면서 복남은 처음으로 읍내를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나니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기억이라면 등에 지고 갈 수도 있었다. 서울에서 동구에 편지가 와 있었다. 나 여기서 자리 잡았다. 인쇄소 차렸다. 사람 필요하다. 올 마음 있으면 와라. 빽빽하게 눌러 쓴 글씨였다. 복남은 짐을 꾸렸다. 많지 않았다. 낡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아버지의 군번줄을 마지막으로 넣었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증거였다. 다리를 잃고도 집으로 돌아왔던 아버지의 것이었다. 서울은 시끄럽고 빠르고 낯선 곳이었다. 동구의 인쇄소는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안에 있었다. 기계 2대짜리 작은 곳이었다. 잉크 냄새, 기름 냄새, 달궈진 금속 냄새가 뒤섞였다. 처음에는 역겨웠다가 닷새가 지나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일은 거칠었다. 새벽 2시까지 기계를 돌렸다. 활자를 고르고 교정지를 살피고 인쇄가 끝난 종이를 정리하고 기계를 닦았다. 손이 잉크로 검어지면 씻었다가 다시 검어졌다. 검지의 흉터 자리에 잉크가 끼면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복남이 이상하게 느끼는 게 하나 있었다. 자기가 활자를 잘 안다는 것이었다. 어느 글자가 어느 글자 옆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줄이 빽빽하고 어느 줄이 성긴지가 눈에 보였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어쩌면 이 손이 아버지가 말한 내 발인지도 모른다. 복남은 그런 생각을 새벽 2시에 교정지를 들여다보다가 했다. 4년이 지났다. 동구의 인쇄소는 커졌다. 기계가 5대로 늘었다. 동구는 야무지게 일을 키웠다. 복남은 동구 옆에서 묵묵히 버텼다. 그런데 동구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더 큰 기계를 들여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늘려놔야 나중에 크게 된다. 동구는 그런 말을 했다. 복남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동구가 결정하면 복남은 따랐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은행 대출을 끌어다 기계를 새로 들인 해에 큰 거래처가 부도를 냈다. 연쇄였다. 한 군데가 무너지자 2군데가 따라 무너졌다. 인쇄소로 독촉장이 쏟아졌다.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렸다. 어느 새벽 복남이 기계를 닫고 있는데 동구가 사라졌다. 코트를 걸어두는 못에 코트가 없었다. 사무실 서랍에 있던 도장이 없었다. 그게 전부였다. 밤사이에 아무 말도 없이 날이 밝자마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복남은 도망가지 않았다. 기계 옆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것도 있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 인쇄소에 들인 4년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억울했다. 빚쟁이 중 한 사람이 서류를 들이밀다가 복남의 손목을 잡아챘다. 오른손이었다. 그 사람 눈이 검지의 흉터 위에서 멈췄다. 이 손 봐라. 불에 댄 손이야. 이 사람은 도망 못 가.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었다. 농담이었다. 복남은 웃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언제나 남겨지는 쪽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갔고, 어머니가 먼저 갔고, 순이가 먼저 가버렸고, 동구가 지금 먼저 갔다. 복남은 남아 있었다. 빚쟁이들이 기계에 딱지를 붙이고 나갔다. 인쇄소가 텅 비었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기계가 멈춰 있었다.
복남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 손에 잡혔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었다. 복남은 그것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가 다시 꽉 쥐었다. 복남은 다시 시작했다. 빈손이었지만 손이 있었다. 인쇄를 알았다. 활자를 알았다. 그것만 가지고 서울 변두리 반지하 한 칸을 빌렸다. 낡은 기계 하나를 외상으로 들였다. 낮에는 납품하러 다니고 밤에는 기계를 돌렸다. 허리가 아팠다. 눈이 침침했다. 잉크 냄새가 꿈속까지 따라왔다. 그래도 복남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면 가슴 한쪽이 눌렸다. 기계 소리가 그것을 막아줬다. 32살에 장가를 들었다. 이명수는 충청도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공장을 다니는 여자였다. 말이 없었다. 눈이 조용했다. 복남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말을 나누지 않고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인쇄소가 조금씩 안정됐다. 명순이 장부를 맡았다. 숫자에 밝았다. 복남이 기계를 돌리는 동안 명순이 주문을 받고 납품을 챙겼다.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면 일이 됐다. 아이도 하나 생겼다. 딸이었다. 딸이 첫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병원 복도에서 들었을 때 복남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다. 눈이 뜨거워졌다. 울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목이 메었다. 좋은 삶이었다. 나쁜 삶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떤 저녁이 있었다. 인쇄소를 닫고 씻으러 들어가면 비누 거품을 손에 묻히는 순간 잠깐 멈추게 되는 때가 있었다. 국화꽃 향이 아니었다. 싸구려 가게 비누였다. 복남은 그것을 알면서도 잠깐 멈췄다. 서랍 안에 낡은 비누 조각이 있었다. 순이가 준 비누였다. 처음 봤던 날부터 아껴서 썼다. 끝까지 쓰지 않고 조각을 남겨뒀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버리지는 못했다. 그냥 서랍 안에 있었다. 명수는 묻지 않았다. 복남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순이는 읍내 서쪽 박씨 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묵묵히 농사를 지었고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손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순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확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밥 먹었냐? 날씨 덥다. 내일 장에 가야겠다. 그런 말만 오갔다. 아이 셋을 낳았다. 아이들을 키웠다. 밭에 나갔다. 김장을 했다. 제사를 지냈다. 순이는 그것들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읍내 장이 서는 날이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늘 방앗간 골목을 지나쳤다. 돌아가도 됐다. 오히려 그쪽이 더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래도 그 골목을 지나쳤다. 방앗간은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디딜방아 소리는 당연히 없었다. 기름때 낀 기계도 없었다. 쌀겨 냄새도 없었다. 그냥 밝고 깨끗한 가게였다. 순이는 그 앞에서 늘 걸음이 느려졌다. 발이 멈추는 자리는 늘 같았다. 디딜방아가 있던 자리. 저녁이면 복남이 쌀자루를 내려놓고 등을 펴던 그 자리. 순이가 비누를 내밀었던 마루 끝이 있던 자리. 순이는 그 자리를 보다가 걸음을 다시 옮겼다. 서울에서 복남이 잉크 묻은 손을 씻는 시각과 읍내에서 순이가 저녁상을 차리는 시각이 같았다. 두 사람은 그것을 몰랐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이었다. 인쇄소가 제법 모양새를 갖춘 것은 복남이 40이 넘어서였다. 직공 3사람을 쓰고 기계도 번듯한 것으로 바꿨다. 단골 거래처가 생겼다. 이름 없는 인쇄소였지만 납품한 물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복남의 손을 거친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씩 돌았다. 그 가을에 동구가 나타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복남이 교정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이 쭈그러 있었다. 눈이 꺼져 있었다. 그 눈이 복남을 보는 순간에야 알았다. 동구였다. 17년이었다. 17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복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봤다. 동구가 가방에서 서류 한 다발을 꺼냈다. 복남 앞에 내려놓았다. 복남은 집어들었다. 채무 변제 확인서였다. 옛날 부도 때 동구 명의로 복남이 뒤집어 쓴 빚이었다. 이미 변제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다. 17년 걸렸다. 동구의 목소리가 낮았다. 복남아, 나는 네가 날 욕했을 줄 알았어. 근데 인쇄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넌 내 욕을 한 번도 안 했다더라. 왜 그랬냐? 복남은 인쇄기 소리를 들었다. 기계가 저쪽 방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지잉, 지잉,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잠깐 있다가 복남이 말했다. 도망간 사람 욕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지. 그게 전부였다. 동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숙이고 있었다. 복남은 서류를 다시 봤다. 숫자들이 있었다. 빚의 원금, 이자, 변제일. 숫자들 사이에 17년이 있었다. 동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붉었다. 울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다. 그러다가 동구가 소리를 낮췄다. 고향 소식 들었냐? 아니라고 복남이 대답했다. 동구가 잠깐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방앗간 집순이가 남편을 잃었다더라. 작년에. 인쇄기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복남은 교정지를 내려다봤다. 아무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다.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복남은 그 교정지를 그냥 들고 있었다. 동구가 나가고 나서 복남은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직공들이 저쪽 방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가 돌아갔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인쇄소가 조용해졌다. 복남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안쪽에 낡은 비누 조각이 있었다. 천으로 싸둔 것이었다. 꺼냈다. 손에 올려놓았다. 작았다. 처음 봤던 날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됐다. 코를 가까이 댔다. 국화꽃 향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날아가려다 아직 남아있는 향이었다. 복남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무거운 것이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는데 오늘 다시 그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비누 조각을 천으로 다시 쌌다.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명순이 떠난 것은 복남이 53이던 봄이었다. 처음 검사를 받았을 때부터 6달이었다. 짧았다. 복남은 그 6달 동안 인쇄소를 직공에게 맡기고 명순 옆에 있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명순은 복남의 손을 잡은 채로 잤다가 그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복남은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단단하게 막혀 있었다. 조문객들이 손을 잡아줬다. 복남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기계처럼.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복남은 짐을 조금 챙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인쇄소로 가기가 싫었다. 집에 있기도 싫었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버스표를 샀다. 고향 행이었다. 20년 만이었다. 버스가 고향 읍내에 내려줬다. 복남은 버스에서 내려 잠깐 섰다. 다 낯설었다. 건물이 바뀌어 있었다. 간판이 달라졌다. 사람들 옷이 달라졌다.
그런데 하늘은 같았다. 충청도 특유의 납작하게 깔리는 뭉게구름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방앗간 자리를 지나쳤다. 편의점이었다. 유리 너머로 음료수 냉장고가 보였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다. 복남은 잠깐 보다가 지나쳤다. 발이 신장로 쪽으로 갔다.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다. 논두렁 길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밭이 생겼다. 길이 넓어진 대신 어딘가 납작해진 느낌이었다. 미루나무가 없었다. 신장로가 끝나는 자리에 섰다. 새 그루가 서 있던 자리였다. 나무는 없었다. 그루터기만 3개 남아 있었다. 베어진 지 오래된 듯 그루터기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복남은 가장 큰 그루터기 옆에 쭈그려 앉았다. 손바닥으로 그루터기 단면을 짚었다. 나이테가 보였다. 몇 개인지 세고 싶었지만 나이테가 너무 촘촘해서 셀 수가 없었다. 이 나무가 베어지던 날 베어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 누군가 안타까워했을까?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길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발이 정하는 거요. 신장로는 없어졌다. 포장도로가 됐다. 미루나무도 없어졌다. 아버지도 없어졌다.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았다. 복남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 뜨거운 여름볕이 어깨에 내려앉았다. 땀이 흘렀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익숙한 발소리였다. 복남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췄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되었지만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복남 씨? 복남이 고개를 들었다. 머리가 반쯤 센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이 컸다. 눈썹이 진하고 또렷했다. 세월이 그 위를 지나갔지만 눈매가 기억 속 어딘가에 걸렸다. 순이었다. 순이는 복남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잠깐 봤다가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복남의 손으로, 그루터기 위에 얹힌 오른손으로, 검지의 흉터 위에서 순이의 눈이 멈췄다. 그제야 순이의 눈에 무언가 고이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그루터기 2개 사이에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읍내 국수집에서 한 그릇씩 먹었다. 집에서 담근 열무김치가 나왔다. 국수가 투박하고 국물이 진했다. 복남은 오랜만에 제대로 밥다운 것을 먹는 것 같았다. 순이는 맞은편에서 조용히 먹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국수집을 나와 걸었다. 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스팔트 위로 여름 열기가 올라왔다. 복남은 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순이가 말했다. 예전에 반딧불이 많았잖아요. 이 길에. 복남이 앞을 보며 대답했다. 응. 그때가 제일 아름다웠어. 더 말이 없었다. 그래도 됐다. 한참을 걸어 신장로 끝에 왔다. 그루터기 셋이 그대로 있었다. 복남과 순이는 그 앞에 섰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순이가 가방을 열었다.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다. 종이에 쌓인 비누였다. 포장지에 국화꽃이 그려져 있었다. 복남 쪽으로 내밀었다. 요즘도 이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쓰나 해서. 복남이 비누를 받아들었다. 손에 닿자마자 향기가 왔다. 국화꽃 향이었다. 묵지 않고 묵직한 향이었다. 38년 전과 같은 향이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복남은 그냥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어색하고 둔한 까딱임이었다. 38년 전 처음 비누를 봤던 날과 똑같은 까딱임이었다. 순이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루터기 쪽을 봤다. 복남은 비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군번줄이 손에 잡혔다. 낡고 차가운 금속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읍내를 떠나던 날부터 평생 가지고 다닌 것이었다. 복남은 군번줄을 꺼냈다. 가장 큰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았다. 소리 없이 천천히. 나이테 위에 군번줄이 놓였다. 손을 떼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래 들고 다니던 무게였다. 지금 내려놓은 무게였다. 순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바람이 왔다. 짧게 왔다가 지나갔다. 들판 냄새가 묻어있는 바람이었다. 복남은 그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길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내 발이 정하는 거요. 신장로는 없어졌다. 아스팔트가 됐다. 미루나무도 없어졌다. 아버지도 없어졌다. 명순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았다. 복남은 남았다. 그리고 순이가 옆에 있었다. 복남의 발이 그루터기 앞에 멈춰 있었다. 오랜 세월 끝에 발이 닿은 자리였다. 길이 정한 것이 아니었다. 복남의 발이 정한 자리였다. 여름이었다. 볕이 그루터기 위에 내려앉았다. 군번줄이 그 볕에 데워졌다. 국화꽃 향이 주머니 속에서 퍼졌다. 복남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그루터기 앞에 나란히 서서 들판을 향해 열린 여름 하늘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